서울의 밤은 감시로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신뢰를 학습한 도시다. 독일 도시안전연구의 권위자 엘레나 크라우제 교수가 CNN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첫 문장입니다. 파리, 베를린, 브뤼셀의 야간 공공공간 프로젝트를 자문해온 그녀였거든요. 20년간 밤의 수변 공간은 범죄를 끌어들이는 장소라는 결론만 써온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돌아온 그녀의 보고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밤에 많이 모이는 공공공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대가 위에 성립한다던 그녀가 말이에요. 이곳의 안전은 법이 아니라 기억으로 유지된다고 썼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오스트리아 도시 컨설턴트 마르코 베르너는 추가 의견 없음이라는 차가운 문장으로 침묵했어요. 대체 서울의 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럽 전문가들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현장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레나 크라우제입니다. 독일에서 도시 환경 안전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야간 공공공간의 범죄 예방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지난 20년간 파리, 베를린, 브뤼셀의 야간 안전 프로젝트를 자문해왔어요. 제 노트 첫 장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 많이 모이는 공공공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대가 위에 성립한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확인해온 도시의 진실이었어요. 2025년 초가을 CNN에서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어떤 도시는 밤에 사람을 쫓아내고 어떤 도시는 밤에 사람을 불러들이는가? 서울의 한강과 청계천 야간 사용성을 검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강가 그것도 밤에요? 유럽에서 제가 목격해온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밤의 강변은 범죄 취약 지역입니다. 여성의 단독 보행은 위험 신호예요. 시민의 자율이라는 건 대부분 허상이죠. 인천공항 착륙 직전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차가웠어요.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밤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거든요. 공항에서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마르코 베르너를 만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도시 컨설턴트였어요. 스마트시티 전문가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엘레나, 벌써 결론 내렸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이 안전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CCTV, 경찰, 통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마르코는 태블릿을 꺼내서 통계를 보여줬어요. 카메라 개수, 순찰 빈도, 신고 시스템 현황. 모든 게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가 가장 익숙한 언어였거든요.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안전은 믿지 않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김서윤 씨는 달랐어요. 서울시 공공공간 운영 자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오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걸어보시죠. 설명 없는 현장 답사라니. 제 연구 방식과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첫 목적지는 청계천이었어요. 해가 막 지고 조명이 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이 시간 유럽이라면 이미 경계 단계죠. 정말 사람들이 밤에 여기 와요? 제가 물었어요. 보시면 알아요. 김서윤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청계광장에 도착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연인들, 가족들,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예상했던 위험한 밤의 강변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너무 조용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야간 공공장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다니. 신기했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연인들은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어요. 아이들은 뛰다가도 위험해 보이면 스스로 멈췄습니다. 누구도 난간을 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잘 가르치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원래 그래요.
김서윤 씨가 답했습니다. 마르코가 중얼거렸어요.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강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밤이 더 좋아요. 할아버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 많아서 시끄럽거든요.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밤이 더 좋다는 표현은 제 연구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여기가 뭐가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인데. 그분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곳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 거였어요. 계속 걸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퇴근 후 산책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젊은 커플들, 친구들과 함께 온 대학생들.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경계심도 없었고 위축된 모습도 없었습니다. 마치 낮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일상인가요? 제가 김서윤 씨에게 물었어요. 네, 매일 이래요. 그녀의 답변이었습니다. 마르코가 CCTV를 가리켰어요. 저기 카메라 보이죠?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몇 대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리 없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내일은 한강을 보실 거예요. 김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죠. 한강이라니. 더 넓고 더 어두우면 더 위험할 텐데. 하지만 오늘 청계천에서 본 것 때문에 궁금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도시 안전 이론과 맞지 않았어요. 통제 없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평화로운 밤의 풍경이 가짜는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일 한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와 의심이 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둘째 날 아침, 마르코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청계천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화면에는 각종 통계가 가득했어요. CCTV 설치 현황, 경찰 순찰 빈도, 응급신고 시스템. 보세요. 완벽한 감시 체계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데이터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석 방식이었거든요.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안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통제예요. 마르코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의 자율적 질서라는 건 착시에 불과해요. 김서윤 씨가 도착했어요. 오늘은 한강을 안내해준다고 했습니다. 마르코가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김서윤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설명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르코가 비웃었어요. 감정적 접근법이군요.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보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지하철도 안전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CCTV와 보안 요원이 있으니까요. 마르코가 즉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밀지 않고 자리를 양보하고 시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아직 오전이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가족들. 낮에는 당연히 안전하죠.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밤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낮의 안전과 밤의 안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저도 그 점이 가장 궁금했어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한강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변 산책로, 자전거 도로, 공원 시설들. 모든 게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인프라는 훌륭하네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밤에도 이런 질서가 유지될까요?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유럽의 경험상 밤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소음, 음주, 쓰레기, 때로는 범죄까지.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실제로 파리 생강변에서 그런 문제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베를린 슈프레강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온 그룹들. 시작됐네요. 마르코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조용했어요. 사람은 많아졌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너무 평화로워요. 정말 그랬어요. 유럽의 야간 공원이라면 이미 시끄러웠을 시간인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대화 소리도 크지 않았고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관찰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통제선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잘 관리하는군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일 거예요. 마르코가 설명하려고 했어요. 동질적인 사회라서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 설명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똑같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뭔가가 작용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쓰레기를 치우고 갔어요.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저런 걸 누가 시켰나요? 제가 김서윤 씨에게 물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그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마르코가 CCTV를 다시 가리켰어요. 감시 때문이에요.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의 주장은 점점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노부부, 조깅하는 청년, 벤치에서 책을 읽는 여성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이건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르코가 더 이상 통계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침묵했습니다. 그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야경을 봤어요. 강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뭘 관찰하시려고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요.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런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법적 강제도 아니고 감시 때문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르코가 말했어요. 이건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 사례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맞지 않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이니까요.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의 비밀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셋째 날 저녁 일부러 혼자 청계천에 나왔어요. 김서윤 씨나 마르코 없이 순수하게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제 연구 방식은 원래 혼자 하는 것이었어요. 저녁 7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지 않았어요. 주변 소리를 모두 들으려고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각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들리는 건 물소리와 조용한 대화 소리뿐이었어요. 고함 소리도 없고 술 취한 사람의 소음도 없었습니다. 차분한 도심의 밤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연인들이 지나갔는데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도 봤어요.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스스로 멈췄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말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신기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어제 봤던 그분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네, 매일 와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 왜 이 시간이 좋으세요? 조용해서요. 낮에는 너무 붐비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로 편안해 보이셨어요. 경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거실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우셨어요. 여기서 위험한 일이 생긴 적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위험한 일이요? 여기서요? 할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밤에 이런 곳에서는 가끔. 아, 외국에서 오신 분이구나. 할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그분의 확신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수십 년간 이곳에서 살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소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한 분위기가 됐어요. 젊은 커플이 물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셀카봉을 사용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조용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룹이 지나갔어요.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적당히 조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유럽에서라면 이미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술 마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소란을 피울 때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벤치에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신기하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낮과 밤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한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할 텐데도 전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뛰고 있었어요. 저 여성은 무서워하지 않네. 중요한 관찰이었어요. 유럽에서라면 여성이 밤에 혼자 이어폰 끼고 조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지나가는 남성들이 그 여성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도시네.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10시가 넘어서 마지막 관찰을 했어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 혼자 책을 읽는 여성, 전화를 하는 청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이 평온함은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아. 메모장에 적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CCTV 개수나 경찰 순찰 빈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전함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또 다른 놀라운 관찰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도시 안전 이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제나 감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안전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인가? 가설을 세워봤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자발적 참여라는 것도 어떤 기반 위에서 가능한 거니까요. 그 기반이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내일은 한강에서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어. 계획을 세웠어요. 확실한 건 이 도시가 제가 알고 있던 도시와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넷째 날 밤 한강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더 넓고, 더 어둡고, 더 위험해 보이는 공간에서 진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청계천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강폭도 넓고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저녁 8시, 해가 완전히 진 시간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긴 했지만 청계천만큼 밝지는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가장 외진 곳부터 걸어봤어요.
강변 끝쪽,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럽이라면 절대 혼자 가지 않을 곳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조용하긴 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몇 분 걸으니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60대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혼자 강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분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매일 와요. 산책하러. 밤에도요? 밤이 더 좋아요. 조용해서. 또 그 말이었어요. 밤이 더 좋다는 표현. 청계천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기가 왜 무서워요? 그분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일 평화로운 곳인데.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나 허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더 깊숙이 들어가 봤어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 사이사이 어두운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들을 만났어요. 데이트하는 커플, 혼자 산책하는 사람, 전화하는 직장인. 모두들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주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을 텐데도 전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메모장에 적었어요. 여성이 밤에 혼자 이어폰 끼고 조깅하는 건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남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여성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더 관찰해봤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통제선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부모들도 특별히 예민하게 아이들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놔두면서도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지만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봤어요. 하지만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신기했어요. 유럽에서라면 술 마신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절제되어 있었어요. 마르코가 나타났어요. 저를 찾아왔나 봤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어떻게 찾았어요? 김서윤 씨가 여기 계실 거라고 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어떤가요? 밤의 한강이? 제가 물었어요. CCTV가 많긴 하네요. 마르코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CCTV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기 봐요. 제가 가리켰어요.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밤에 강변에서 혼자. 저 여성은 무서워하지 않네요. 글쎄요. 특수한 경우일 거예요. 마르코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혼자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르코는 말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CCTV와 감시 시스템을 언급했지만 점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법적 통제도 아니고 기술적 감시도 아닌 다른 뭔가가. 마르코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노부부, 전화하는 청년, 벤치에서 쉬는 직장인. 모든 게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어요. 이게 정상인 거네.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밤에 강변을 이용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강 하구까지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더 외진 곳도 이런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의 확신이 많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한강에서 본 것은 청계천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넓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같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다른 도시야. 확신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시스템의 정체를 알아내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한강하구로 향했어요. 김서윤 씨가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시와 자연, 그리고 군사 경계가 만나는 곳이에요. 김포 쪽으로 차를 타고 갔어요. 도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건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강폭이 넓어지고 자연 풍경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강이 서해와 만나는 지점이에요. 김서윤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동시에 남북 군사 경계와도 가까운 곳이죠. 복잡한 지역이었어요. 도시와 자연,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착했어요. 습지 지역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새들이 있었습니다. 기러기, 오리, 백로까지 다양한 종류였어요. 겨울철에도 이렇게 많나요? 네, 물이 얼지 않아서 철새들이 머물러요. 김서윤 씨가 망원경을 건네줬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해봤어요. 정말 많은 새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기도 하고 물에 떠서 쉬기도 하고. 이 새들은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사람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데도 새들은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김서윤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학습된 거군요.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새들도 안전을 학습한다는 것. 사람들처럼 경험을 통해 판단한다는 거였어요. 마르코도 함께 왔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러기떼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새들의 군무. 정말 장관이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밤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군요. 김서윤 씨가 설명해줬어요. 새들도 자신들만의 시간표가 있어요.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겠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새들이 편안해 보였거든요.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활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도시의 밤은 사람만 안전한 게 아니네요. 제가 말했어요. 자연도 함께 안전한 거군요.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안전한 도시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이 바로 그런 도시인 것 같았어요. 물가에서 수달을 봤어요. 야행성 동물인 수달이 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수달도 있네요. 몇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돌아온 거죠. 놀라웠어요. 한번 사라진 동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그만큼 이 지역이 안전해졌다는 증거겠죠. 야간에도 활동하는군요. 네, 밤에 더 활발해져요. 수달도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처럼 이 공간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네요. 무슨 뜻이에요? 생태계 전체가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의 안전과 자연의 안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더 많은 야행성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고양이과 동물로 보이는 것도 있었고 작은 포유류들도 보였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들도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관찰한 바를 말했어요. 사람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거든요.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김서윤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신뢰가 쌓인 거죠. 신뢰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의 신뢰도 있었던 거예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도시 안전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생태계 전체의 안정이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마르코도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일반적인 도시 관리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법적 통제나 기술적 감시만으로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설을 말했어요. 개인의 의식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김서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시스템이었어요. 사람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낸 조화. 호텔에 도착해서 오늘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어요. 이곳의 안전은 법이 아니라 기억으로 유지된다. 이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새들도 수달도 그리고 사람들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내일은 마지막 관찰이 될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의 관찰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도시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어요. 여섯째 날 아침, 마르코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그는 예전처럼 태블릿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관찰이?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마르코가 머뭇거렸습니다. 예상과 많이 다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 보였던 그 냉소적인 태도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가설은 뭐였죠? 제가 다시 물었어요. CCTV와 경찰, 그리고 감시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르코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중요한 변화였어요. 마르코가 자신의 초기 판단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럼 뭐가 핵심이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더 이상 통계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수치로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에 김서윤 씨와 함께 청계천을 다시 방문했어요. 마르코도 동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과 직접 대화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산책 중인 부부였어요. 7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곳에 자주 오세요? 매일 와요. 할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저녁 산책이 일과예요. 밤에 나오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인데. 마르코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유럽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만난 건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밤에 혼자 여기 오는 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불안해요? 그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마르코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어요. 그의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로 만난 건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룹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자주 와요? 시험 기간에는 매일 와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공부하다 답답하면 나와서 걸어요. 혼자 와도 괜찮나요? 마르코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학생들도 마르코의 질문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마르코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당황스러워요. 마르코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정했던 전제들이 다 틀렸네요. 어떤 전제들이요? 밤의 공공장소는 위험하다.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 안전은 통제로 만들어진다. 그가 나열했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는 맞지 않아요.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마르코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럼 이 안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 한 명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마르코가 그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저 여성은 정말 무서워하지 않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유럽이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문화의 차이일까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문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죠? 학습된 신뢰 같은 거요. 제가 가설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한 안전감.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처음으로 동의하시는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 게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마르코와 함께 한강을 마지막으로 걸었어요. 그는 더 이상 CCTV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저절로 돌아가네요. 맞는 관찰이었어요. 강제적인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 케이스일 거예요.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왜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시도해봐야 알겠네요. 마르코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르코가 말했어요. 보고서 쓰기가 어렵겠네요. 왜요? 처음 가설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의 고민이 이해됐어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봤으니까요.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제가 조언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전문가의 자세죠.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지금까지의 관찰을 정리했어요. 마르코의 변화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었거든요. 확신에 찬 회의론자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과정. 그것 자체가 이 도시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편견을 가지고 온 사람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 내일이 마지막이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의 관찰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서에 담아야 했어요. 마지막 날 청계천에서 최종 관찰을 했어요. 일주일간의 경험을 종합할 시간이었습니다. 김서윤 씨와 마르코가 함께 했어요.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가장 긴 관찰이었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봤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청계천에서 풀어가는 모습이었어요. 6시가 되자 가족 단위가 늘어났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지만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하네요. 제가 관찰한 바를 말했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제지하지 않는데도. 정말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난간 근처에서 뛰어놀다가도 위험해 보이면 스스로 멈췄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7시에는 연인들이 늘어났어요. 데이트하는 젊은 커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서로만의 시간을 조용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들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마르코가 관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있네요. 마르코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처음의 회의적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시가 되자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혼자 산책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혼자 온 여성들이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저 여성들은 정말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죠. 김서윤 씨가 답했습니다. 9시에는 노년층이 늘어났어요. 산책하는 노부부, 혼자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들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매일 이 시간에 나오세요? 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 이 시간이 좋으세요?
사람들이 모두 착해 보여서요. 인상적인 답변이었어요. 착해 보인다는 표현이 핵심인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10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 벤치에서 쉬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쓰레기 문제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도 거의 쓰레기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각자 치우고 간 거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치우고 갈까요? 마르코가 궁금해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서윤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있었거든요.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사람과 새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모습도 봤어요. 물 위에 오리들이 떠 있었는데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새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관찰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인정한 거죠. 김서윤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과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니.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밤 11시, 마지막 관찰을 했어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위기였어요. 일주일간의 관찰이 끝났네요. 김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저는 노트를 펼쳐서 적어둔 문장을 읽었어요. 이곳의 안전은 법이 아니라 기억으로 유지된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이라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안전을 만드나요? 경험이 쌓이면서 신뢰가 생긴 거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안전하다고 믿게 된 거예요. 김서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순환 구조였어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실제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할까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술이나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으며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가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김서윤 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경험이었어요. 마르코도 인사했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고마워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주일간의 관찰을 모두 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서울의 밤은 감시로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신뢰를 학습한 도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제가 발견한 이 도시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밤, 혼자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최종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서울의 밤은 감시로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신뢰를 학습한 도시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보고서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았어요. 20년간 연구해온 결론을 뒤집는 내용이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강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조깅하는 청년, 벤치에서 책을 읽는 여성.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도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고 특별한 조명도 없었어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믿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됐어요. 핸드폰에 마르코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솔직하게 쓰기로 했어요. 그가 변한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보고서도 거의 완성됐어요.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기술적 감시나 법적 통제가 안전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 중요했습니다. 둘째, 안전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였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인 신뢰가 기반이었습니다. 셋째, 개인의 의식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결론지었어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 소감도 적었어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 안전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통제와 감시 중심의 사고에서 신뢰와 공동체 중심의 사고로 바뀐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서윤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김서윤 씨가 웃었어요. 서울이 주는 선물이죠. 선물이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물이요. 정말 선물 같았어요.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준 선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지나갔어요. 아침 시간이라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여전히 질서 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모습을 독일에서도 볼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요. 인천공항에서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어요. CNN에 제출할 완성본이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러닝 트러스트 하우 SEOULS 나이트 티처즈. 어번 세이프티 신뢰 학습하기 서울의 밤이 가르치는 도시 안전. 영어 제목도 한국어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뢰를 배우다 서울의 밤이 가르치는 도시 안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변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독일로 돌아간 후에 계획을 세웠어요. 이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써볼 생각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실제 적용이었어요. 독일의 어떤 도시에서든 시범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을 실험해보는 거죠. 베를린의 슈프레 강변부터 시작해볼까 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었습니다. 더 나은 도시가 가능하다는 희망. 서울이 증명해 보였어요. 통제와 감시가 아닌 신뢰와 배려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독일에 도착하면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동료들에게, 학생들에게, 정책 담당자들에게. 서울에서 본 기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이 준 선물을 세상과 나누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몇 달 후, 제 보고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CNN에서 방송된 후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 모델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늘어났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실제 변화가 시작된 거였어요. 베를린에서 시범 사업이 승인됐고 다른 유럽 도시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교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도시 안전이 꿈만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도시도 바뀔 수 있다는 것. 1년 후 다시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국제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도시 안전의 미래였어요. 그때도 청계천과 한강을 다시 방문했어요. 1년 전과 똑같이 평화로웠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김서윤 씨도 다시 만났어요. 1년 전 예측이 맞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군요. 과장된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서울에서 받은 영감이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다시 한강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1년 전 그 자리에서 쓴 보고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에 일어난 거였어요.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통제가 아닌 배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서울아, 고마워.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도시였으니까요.